지난 8월 31일자가 정년 박홍원입니다. 지금 대학교 명예교수대회장입니다. 아까 개막식 할 때, 개회식 할 때 왔다가 잠시 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금 세 번째 세션 발제 뒀는데 머리가 좀 아팠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세션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네 번째 세션은 발표가 두 분이 해주실 거고요. 지금 시간은 1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발표는 안만기로도 20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풀로 질문하고 종합적으로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대학교 이신혜 교수님 알고리즘적 불안정성과 가시성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이신혜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이 조금 다른데요. 간략화해서 제가 썼고요. 그 제목 맞고요.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계셨지만 저도 파일럿 스터디로 아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연구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아직 방법론 쪽을,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수행한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연구 문제 단계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저의 연구들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예상하는 결과 정도까지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 특성상 질적 연구 방법론을 쓰기 때문에 좀 약간 연구 자체의 의미나 그리고 컨텐츠 산업이라고 또 저희 지금 시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발표하는 이 연구 문제가 해당되는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오늘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제언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 현황,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창의 산업 노동의 특징 설명하고요. 제가 약간 이론적 틀로 가져갈 알고리즘적 불안정성과 가식성 게임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연구를 어떻게 수행을 할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두 번째 그 강은주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관심이 생겼었고, 저는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 자체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제가 공부하는 정치경제학이나 문화연구학적 입장에서 이제 그런 산업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인플루언서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셀레브리티 스타에서 조금 다른 유형의 스타죠. 근데 본인이 가진 권위, 지식, 지위 또는 팔로워들과의 관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타인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조금 구분되는 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랑은 조금 구별이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개념에서 좀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인플루언서들은 특히나 온라인 활동이 많다. 그 점에서 저희가 요새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정의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어떤 특정 분야, 좀 니시 마켓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통점도 많지만 이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다가 빨리 끝내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이 에밀리 인 페리스라는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학부 수업에서는 꽤 많이 봤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바쁘신 교수님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정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 전체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한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2회차 같은 경우 에밀리가 어떻게 1화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되어가느냐. 근데 에밀리 또한 인플루언서 산업 자체에 종사하는 또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명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정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산업 좀 현황을 보여드리면 예상하셨겠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면적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소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 사회 관계인 인플루언서의 관계, 그런 신뢰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가서 살 수 없으니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구매로.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마켓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플루언서에 주목하는가? 당연히 이제 산업적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광고 시장의 냉혹한 현실. 사람들이 광고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뒷광고, 뭐 앞광고, 간접 광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광고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광고를 블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오른쪽에는 US 코드커터 그 현황인데, 코드커터는 이제 그렇게 케이블 방송을 끊고 이제 OTT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을 코드커터라고 합니다. 그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케이블 방송에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정통적인 우리의 의미의 방송 시장의 광고 산업 또한 줄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또한 브랜드보다 인플루언서들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리포트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할 때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월드 오브 마우스를 더욱더 신뢰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핵심은 신뢰관계와 고객 경험이다. 그리고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어떤 마케팅이 수익성이 좋다. 그래서 ROI가 뭐 1달러를 스펜드했을 때 6.5의 리턴이 올 정도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돈이 되니까 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은 누구일까? 인플루언서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슬라이드는 저희 수업에서 저희 학생이 한 거라, 여기 맞장수가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의 유튜브인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1인 미디어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해주는, 옛날로 말하면 연예인 기획사죠. 인플루언서 기획사인 MCN이 존재하고, 예를 들자면 뭐 트레저헌트나 샌드박스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기존에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방송국 이렇게 전통적인 파워와 돈이 있는 방송국들이 이 인플루언서의 세계로 뻗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활동을 여러 가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개 팀이나 가끔은 개별적인 팀원한테 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인스타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창구들이 늘려나가고 있고, 그런 활동을 보통은 스튜디오라고 부르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영향력으로 구분을 해보면 인플루언서는 나노부터 이제 메가까지 있는데요. 이 기준은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국 기준이고요. 그래서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나노 인플루언서, 그리고 이제 1000명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까지 마이크로, 그리고 이제 매크로, 그리고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스튜디오 중심의 어떤 경영이 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 많겠죠.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사람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인플루언서의 현상에서도 지금까지는 인플루언서 산업을 또 PR학회고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정말 인플루언서이들 이렇게 각각의 삶입니다. 일상생활.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현상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고 번아웃이 심각한지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 굉장한 유튜버였는데 지난
여름, 제가 알기로 그 매각을 하고 유튜버 그 채널을 그만하기로 중단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었는데 여러 가지 속설이 많고 여러 가지 뒷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이제 인터뷰, 신생당 인터뷰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계속해서 콘텐츠를 생산해야 된다는 이 압박, 스트레스, 이 피로감.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고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수익성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전혀 마이너스가 없지만 그래도 그만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거 정말 또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기도 하지만 특별히 최근 몇 년간 이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번아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은 이제 공적인 임금 노동에 수행되는 친절, 미소, 상냥함, 뭐 보살핌 등의 감정적 노동의 요소를 포함한 서비스로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실 감정 노동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다. 이런 의식에서 저도 감정 노동을 바라보고 있고요. 번아웃 같은 경우도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런 감정 노동을 하다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쳐서 번아웃이 돼야 하는데 번아웃이 되지 않고 이 신자유주의 사회를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resilience. 근데 사실 resilience가 계속해서 발동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나는 거죠. 틈새가. 그런 틈새가 날 때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번아웃 나는 그만하겠다 종료를 선언하거나 개인적으로 멈춘다던가 아니면 커리어를 변경하던가 이런 어떤 번아웃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가능성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의 진짜 현실은 어떠할까 그러면 그게 저의 연구 질문이었고요. 인플루언서들을 노동자로 봤을 때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을 얘기할 때 유명인, 인기인, 미래에 제일 되고 싶은 직업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노동자로 레이버로 별로 보는 시각이 없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의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의 일상이나 현실, 고충, 어려움들의 목소리도 들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세계에서 산업과 인플루언서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함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 뭐 최근에 나온 책도 자본주의 노예인가 슈퍼스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비슷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 관련 연구 실태는 2022년에 이렇게 빅데이터로 아마 이렇게 연구해 주신 거에 의하면 굉장히 질적 방법론을 쓴 연구가 부족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 내용 분석은 조금 있지만 직접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참여 관찰이나 인터뷰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리고 아주 적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관심이 가졌던 좀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이 연구랑 연결을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창의 노동, 창의 산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서 노동의 특징들에 관심이 있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게임 산업의 수용자들, 게임 산업들의 게이머들을 연구하는 연구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 노동의 특징들을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연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 노동의 특징이 강하고 또 이제 수평적인 노동 문화를 지향하고 또 굉장히 생산자들이 예술가, 기업가, 엔지니어 그러니까 융합적인 성격을 주체성을 가진 결합된 성격을 가지고 또 이제 4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과 놀이, 일상생활, 취미 사이의 경계가 흐릿한 특성을 지니고요. 또 이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제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자신의 작업물에 관한 애착과 그런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창의 산업에서는 노동 불안정성이 늘 이야기되어 왔고요. 수많은 문화연구학자들이 이제 precarity, instability 이렇게 어떤 노동의 불안정성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왔고 이 착취적 열정 노동이 이제 전면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도 2019년 연구에 의하면 이런 유연성이 확장되면서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창의성 담론의 요구가 증대되고 그럼으로써 불안정성이 전면화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불안정성은 방금 봤듯이 모든 형태의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않는 유연한 착취를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평생 고용, 안정적 직업 정체성, 예상 가능한 스케줄, 완전적 수입 노조 보호, 일과 여가의 구분 복지, 사회적 안전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의 어떤 문제들과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노동의 고유한 특징으로서의 이 precarity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게임 연구에서 조금 있었는데 이제 선행 연구 중에 게임 생산자의 불안정성 연구에서는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고용 및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안정성 그리고 자율성 상실과 노동 소외로 인한 커리어의 불안정성 등으로 이제 불안정성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이론을 좀 넘어가면 이제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아까 이야기에 연결해서 자유무료 노동이나 자유무료 노동이나 이렇게 인터넷 프로즈머 커뮤니티라고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넷 세상에서는 특히 팬덤 문화를 연구를 하면서 이게 놀이로서 하는 노동이지만 사실 그 노동에는 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은 결국은 자본가에게 가고 그럼 착취 구조는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프리 레이버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그냥 재미로 하는 노동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되고 인터넷 프로스머 커뮤니티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 산업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프로스머 그러니까 소비자이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이럴 마케팅에도 참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프로스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스머들이 어떻게 인터넷 세상에서 그들의 노동이 코모디파이 되는지, 상품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들의 노동은 어떤 면에서 다른 창의 노동과 비슷하며 또 다를까? 어떠한 유형의 디지털 자유무료 노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불평등한 착취가 진행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특징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알고리즘적 불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최근의 연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리즘적 편견, 알고리즘을 어떻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리즘적으로 이 플랫폼화된 문화산업 자체가 가지는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이 인플루언서들 이런 노동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좀 이 노동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창의산업 노동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적 논리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힘이 없는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파악할 수 없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아까 말했지만 새롭게 계속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그 스트레스와 또 이제 그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평가가 그 라이크 수나 쉐어 수나 이렇게 매트릭으로 자기 자체가 이렇게 평가되는 그 상황에서 노동적으로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 뉴스룸들이 트래픽 팩토리라면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은 수용자들의 요구들의 예측과 평가라는 자동화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 계량화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계량화되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은 자기 자신을 파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 자체가 계량화되는 그런 위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트릭 로직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시성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알고리즘적 불안정성에서 가시성 싸움이라는 거죠. 잘 보여야 되고 그 가시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버 같은 경우는 썸네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썸네일을
다른 화면을 만들었을 때 같은 컨텐츠지만 그 가시성 싸움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제 뭐 해시태그도 똑같죠. 어떤 해시태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시성 게임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 가시성 게임에서 루저가 될 경우에 너무 큰 스트레스와 노동적으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미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SNS 상의 인플루언서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약간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컬렉티브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들끼리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서로의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서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지금 현재 있는 알고리즘, 거대 기업들의 알고리즘에 맞서서 조금은 대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계획은 저는 한 2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심층 인터뷰를 할 계획이고, 이미 이제 메가 인플루언서와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섭외를 했고, 그걸 통해서 스노볼링을 통해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MCN 관련 산업 종사자도 인터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예상 결과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제가 나눠드린 거에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발표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뭐 미디어 워크라든지 미디어 레이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거대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1인 컨텐츠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을 미디어 레이버 내지 미디어 워커의 시각에서 지금 접근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플로에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대단해서 요즘 너무 깊이 있는 연구, 특히나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실은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질적 연구하신다는 접근 자체가 너무 창의적이어서 내가 되게 저도 너무 많이 공감되고, 이펙트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는데, 저도 인플루언서 연구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관점에서 사실 너무 부끄러워서 정량 조사하고 있어서 네, 앞서 이런 정성조사 연구가 너무 필요하다는 이 필요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플루언서를 이런 하나의 그런 사람으로 접해야겠다는 게 너무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한 것과 그리고 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하나는 아까 그 착취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착취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러면 착취를 하는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가해자가 과연 이런 디지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광고 주체인가, 아니면 결국은 궁극적인 결과로 보면 팔로워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 정립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팔로워하고 광고 주체와의 정성 연구이니까 관계에 대한 정립이, 교수님의 정립이 있으면 정말 이 인플루언서 연구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기관 같은 경우나 기업도 그렇고, 이 썸네일, 인플루언서 썸네일을 추출하는 게 정말 큰 숙제인 걸 저도 연구하면서 많이 봤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PR 대행사라든가 광고 대행사의 그런 그 제안서를 받아서 경쟁 비트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SNS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제안을 보면 이 썸네일에 대한 얘기가 늘 주요 핵심적인 그런 사안으로 나오는데, 이 썸네일도 사실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게 트렌드가 있고, 또 그 트렌드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때쯤 이미 이전에 트렌드가 되었던 게 벌써 식상해지기 시작했던 이 시점에서 과연 인터뷰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예상할 수 있는 썸네일에 대한 트렌드가 어떤 걸 지향하는지 결국은 그들이 개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이라던가 기업이 정부 기관이 행하는 다양한 썸네일을 결국은 따라가는 건지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면 주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진보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정교하고 너무 기대되는 연구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질문이라 말씀드리면 저도 뭐 현대사회 미디어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질방이나 비판 연구 쪽을 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고대 미디어학과에 대한 김정현 교수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경제학 박사인데 미디어 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미디어 정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문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미디어 정치 경제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 어떤 연구 흐름은 문화연구적이진 않고 제가 봤을 때 약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문화지역 구조주의, 미디어 정치 경제학, 뭐 구조주의 기호학 이런 연구를 막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디어 경제학적인, 미디어 정치 경제학적인, 그러니까 하부 구조의 이를테면 뭐 할리우드의 영화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영화 제작자들이 착취를 당하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하고 뭐 이런 흐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까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하고 유사한 어떻게 관계된 얘기인데 구조주의적인 비판적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자본가와 노동가가 있어요.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제안하신 착취의 대상이 되면 지금 알고리즘적 불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 게임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플루언서가 아까 노조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 노동자 인플루언서를 착취하는 자본가가 누구냐? 자본가들은 어떤 구조적인 상태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자동적으로 착취하고 있느냐 그런 어떻게 느끼죠? 그런 문제인데 이를테면 제가 듣기로는 10만 좋아요를 그렇게 보려면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에서 한 1,000만 원이 걸리는데 10만 그 클릭이 이루어지면 근데 한 100만 개의 컨텐츠 거의 갈 때 뭐 100만 분의 컨텐츠가 평균적으로 이제 그 업로딩이 돼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올라가져야 이를테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1,000만 원이 그 유튜브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를테면 아까 가시성 게임도 연관된 문제긴 한데 그러면 뭐 구글이 자본가냐 인플루언서들은 구글로부터 해방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착취라는 건 사실은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건데 구조주의에서 근데 이건 약간 좀 인플루언서는 자발적인 거잖아요. 자발적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제가 봤을 때 네. 관계된 질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뭐 두 분 아주 복잡한 질문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인플루언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아까 조언이 있었고 지금 약간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표 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관심도 감사합니다. 일단 이 연구는 정치경제학 연구가 맞고요. 저는 문화연구 학자지만 뭐 두 개가 사실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경제학 연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사실은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착취의 여부는 자본가의 의도나 그 상관이 없고요. 이제 노동의 가치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정치 경제학의 근본적인 틀을 가지고 봤을 때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노동 가치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surplus value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이루면 그것은 무조건 착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어에는 당연하다고 exploitation이나 free labor나 디지털 레이버를 설명할 때 어떤 디지털 레이버에서도 자유 노동이긴 하지만 자발적, 비자발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치경제학에서는 해석을 하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달라스 스마이드의 수용자 상품론 이야기를 건너뛰고 사실 했는데 아까 인터넷 프로스머 커머디티라든지 이런 이론은 다 그때 굉장히 옛날에 TV에서 정말 TV에서 광고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을 미끼고 사실 수용자들이 팔려나가는 것이라고 이제 달라스 스마이드가 정의를 했고요. 그때 자본가는 당연히 광고주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틀에서 보자면 저의 연구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들은 오히려 팔려나가는 거죠. 예. 그 팔로워들이라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마케팅을 해서 그들을 넘겨주는 거죠, 광고주한테. 그랬을 때 인플루언서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창출하고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데이터도 그들이 다 생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노동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제 굉장한 수익이 사실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들은 그것이 부로 축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 갭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수업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쳤어요. 이번 학기에 미디어 산업회의에. 근데 사실은 이 프레임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미디어 경제학이나 미디어 경영학 시각도 같이 소개했는데 이제 그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완전 경제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혼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착취라는 것이 굉장히 비가시적으로 아까 가시성 비가시성을 썼는데 비가시적으로 지금 바뀐 우리 노동 환경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한 잉여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사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착취라는 이런 식의 노동에서의 착취 현상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신혜 교수님의 그 발표 내용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그 노동 시간을 매우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것으로 컨슈머리즘과 같이 내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소비 행위는 선택한다라는 이런 식의 가시적인 착시 이런 것들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연구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등대학교의 정찬철입니다. 네, 저는 영화 기반의 학회를 많이 다녀서요. 미디어나 언론 기반의 학회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데 많이 감사드립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여기 넣어봤습니다. 영화 박사고요. 영화 이론, 영화 기술사, 문화 이론을 좀 세부적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초기 영화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어리 시네마를 부르는데 무성 영화입니다. 그래서 서사가 없던 시절의 영화부터 서사가 등장했던 시절의 영화까지 우리는 묶어서 어리 시네마라고 하는데 그때 주로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디지털 한 100년을 넘어서 디지털 쪽으로 와서 인공지능 기반 영화 기술, 최근에는 실감 미디어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과 제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미디어 문화사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좀 공부하고 있는 미디어 국악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 제작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대략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 2년 동안 진행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창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네리틱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상당히 고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지만 잘못하면 크게 망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이 리스크 산업 중에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그래서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의존하는 것이 이제 PD들의 감각입니다. 감각. 하지만 이 감각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지금 감각이 한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1년 후에 감각과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트렌드는 변하고 관객들의 어떤 변화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감각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시네리틱입니다. 뭐 스크립트, 딥 오디언스와 같은 유사한 빅데이터 기반의 흥행 예측 서비스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네리틱은 거의 8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스크랩북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트릭스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원래 윌 스미스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낙점이 됐었죠. 하지만 윌 스미스가 아이로봇에 출연하겠다고 결정해서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요. 만약에 윌 스미스가 매트릭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때 흥행이 얼마나 됐을까? 키아누 리브스보다 높았을까? 낮았을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 흥행 성공률이 30%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어떻게 70%로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을 이런 소프트웨어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A에서 B로 바꾸면 좋겠다. 등등의 옵션들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토비아스 콰이저가 시네리틱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인데요. 그 역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AI가 모든 영화 제작의 판단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자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제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7명이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분명히 그 한 자리는 AI의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AI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작습니다. 상당히 이제 창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AI가 촬영을 하거나 연출하는 거 상당히 정말 먼 미래이거나 영원히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드론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AI 기술이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론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 일찍부터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정말 유명한 촬영 감독의 어떤 스타일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식시키게 되면은 정확하게 특정 영화 촬영 감독의 스타일대로 영화를 찍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고요. 저기 있는 도표들은 항공 촬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의 프로세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요. 하지만 후반 작업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시각 효과라고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시각 효과 중에서 사람의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토스코핑이라는 영역입니다. 로토스코핑은 우리가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 기반으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그 부분만 이렇게 따내야 됩니다. 따내서 이제 붙여놔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로토스코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한 땀 한 땀 이제 픽셀 하나를 이렇게 오려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녹용 집약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좀 더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창의적인 영역에 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마련해낼 수 있습니다. 로토봇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AI 기반의 로토스코핑 기술입니다. 특히나 가장 영화에서 로토스코핑 하기 어려운 부분이 머리카락입니다. 이거를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오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영화는 오래전부터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거기서 많이 사용된 기술이 모션 캡처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마커라고 하는데요. 마커를 몸에다가 달고 액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데이터로 변형이 돼서
디지털 캐릭터를 움직이는 기초적인 키프레임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봤던 골렘이라든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그 시간을 거꾸로 하는 캐릭터 모두 다 모션 캡처를 통해서 완벽하게 상상 속의 캐릭터가 정말 현실적인 실제 존재하는 인물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모션 캡처도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손실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 모든 데이터들 이제 코렉션하는 작업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요. 그 과정에 딥페이크를 대체하게 되면은 손쉽게 디지털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인물들도 충분한 시각적인 정보만 있다면 현실의 영화 속에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재현해낼 수가 있죠. 영국의 프로젝트인데요. 버추얼 마기 프로젝트인데 마가렛 대처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복원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기술은 그동안 상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화질의 어떤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은 고화질의 프로세스를 충분히 소화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2K나 4K가 필요한 영상 영역에서도 충분히 그의 어떤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크리스마스 연설을 채널 4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딥페이스 랩이라든지 페이스 스왑 이 대표적인 딥페이크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개봉하지 않은 작품인데요. 마인드 유니버스라는 김진무 감독의 작품입니다. 제 건너 친구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 김영석 작곡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석 작곡가의 모습을 이제 영화 속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실제 김영석 작곡가가 20년 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0년 전에 김영석 작곡가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고, 저예산 영화입니다.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모션 캡처를 활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산이 이제 뒷받침이 되지 못하죠. 이 예산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저예산으로 원했던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세스고요. 실제 대역 배우가 김영석 작곡가의 몸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표정 연기를. 그리고 표정을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서 김영석 작곡가의 모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물론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게 티가 납니다. 하지만 저예산 영화에서 이러한 것을 시도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예산이 뒷받침되고 더 많은 뛰어난 장비가 동원이 된다면 저는 완성도는 충분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기술은 그보다 초기 영화, 무성 영화를 새롭게 복원하는 데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성 영화는 이제 컬러가 아니죠. 그리고 소리도 없습니다. 소리를 만들거나 흑백을 컬러로 바꾸거나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디오디파이나 데인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딥페이크 소프트웨어인데요. 다 공개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한다면은 원하는 무성 영화를 컬러로 만들거나 혹은 더 고화질의 4K나 2K의 영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에는 메트로폴리스의 영화를 컬러링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4K로 증강시킨 사례인데요. 르미에르 형제라고 영화를 최초로 발명한 분들인데요. 그분이 영화 장치를 만들고 최초로 찍었던 작품입니다. 1895년도 작품인데요. 컬러링한 결과이고 또 화질 개선도 했습니다. 4K를. 상당히 사실적이죠. 건물에 대한 데이터, 그 당시 5세대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히 더 마련된다면 이 퀄러티는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주 작은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는 무속영화를 전공을 초창기에 했었기 때문에 무속영화랑 AI랑 결합하면 어떤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딥포토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채플린이 자기를 원치 않는 여인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인공지능이 다 인지를 해서 이 상황에 걸맞는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면 얼마나 새로운 연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무성영화 시대는 극장 안은 필름은 소리가 없었지만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사는 있었지만 그 서사를 설명할 다양한 언어가 없었습니다. 음악이 이제 그 서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무성영화 악보라고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 안에서 연주하는 분들이 저 악보를 사고 미리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분석을 합니다. 이 장면에는 A 악보, 다음 장면에는 도망가는 장면이니까 좀 금박하게 진행되는 악보를 쳐야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짭니다. 그리고 실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이제 설계 짜놓은 악보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제 반주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보를 포토 플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딥을 붙여서 인공지능이 무성영화에 들어가는 반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건 당시에 사용되었던 음악 악보들이, 그래서 참고용으로 가져왔고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작품은 카메라를 든 사나이였습니다. 지와 베르토프의 영화이고요. 1927년도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5일과 시퀀스, 대략 한 5분 정도 되는 시퀀스였는데요. 이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창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전체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5분 되는 시퀀스를 총 4파트로 나누었고 4파트를 다 일일이 주제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다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인공지능이 정확히 영화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각 씬별 쇼트의 길이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 쇼트 길이를 음악 창작의 기초 데이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초면 도, 2초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그 쇼트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씬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커트의 길이와 그리고 언제 나눠지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돌려봤을 때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다가 중심점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중심점 알고리즘은 채도값과 명도값의 변화되는 지점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면에서 채도값은 일정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쇼트가 바뀌는 지점에서 좀 급격하게 그 값이 변하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쇼트 길이를 분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영화의 전체 5분 그 해당하는 시퀀스의 쇼트 길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인공지능 알고리즘 통해서 분석을 했고, 네, 사람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디 데이터를 통해서 음악을 창작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작년에는 영상자료원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든 그 음악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한 30초 정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길게요.
음악 없이 내 영화의 쇼트의 변화만 봐도 머릿속에 그 쇼트의 리듬감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란다. 혹은 그것을 목적으로 영화를 편집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베르토프가 의도했던 음악을 물론 정확하진 않고 약간의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음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악을 다 창작을 하고 연주자를 초빙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자께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사람 작곡가는 절대로 이렇게 작곡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손의 길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작곡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아예 것까지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아서 연습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작년에 그런 작품들을 했었고요. 올해는 2탄이었고요. 올해는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라는 작품이고 1920년대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한국 영화이죠. 개봉 영화인데요. 2019년도에 새롭게 발굴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완편의 영화입니다. 물론 무성영화 시절의 영화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결된 판본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분이 거의 이제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다행스럽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작품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더 많은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감정을 읽어서 그 감정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상당히 저화질의 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아까 4K나 2K로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것을 적용을 해서 또 화질 개선 작업도 했습니다. 그 작업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쇼트별로 다 분석을 하고 쇼트의 감정값들을 다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음악을 만드는 데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감정값을 읽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주인공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악 창작하는데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감정을 음악 생성에 적용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것과 비교하자면 작년에는 피아노 반주만 있었죠. 근데 올해는 다양한 현악기나 타악기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변사의 그 설명까지도 공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과 또 사람 연주자가 협연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공연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영화는 VR 극장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VR 헤드셋을 끼고 오래된 단성사 극장에 들어가서 그 변사의 설명과 같이 피아노 반주가 실황 연주되는 상황 속에서 그 영화를 관람하는 일종의 가상 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가 왜 그동안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공동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기술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영역을 대체하는 기술을 많이 상상하기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인공지능에게 주고는 어떨까? 그랬을 때 인간과 함께 인공지능이 어우러짐으로써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동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컴퓨터, 인공지능의 만남, 무성영화 변사, AI가 어우러진 환상 트라이앵글 라이브 쇼. 인간의 근로와 컴퓨터의 근로가 어우러지는 21세기 무성영화의 새 발견.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전 2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석, 촬영 오타니 토시, 박복걸 역의 박순복, 송효환 역의 김원보입니다. 달이 뜨고 비가 오면 자연의 이치나 당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우정 미친 영화에 영향을 그 간자막이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막도 이제 인공지능 이른 겨울 아침 분석을 사려내는 추위 속에 영화를 오늘도 이해하는 복걸은 데이터로 장사 나갈 사용했습니다. 준비를 마치었다. 마침 집을 나서던 옆집 효왕과 마주친 복걸. 야, 비가 온다. 여기 보시면 비 내리는 원신 깃는 복걸은 그것도 오늘 아침 이제 비가 너무나 특정한 이제 음악 비가 오면 찢어진 신발을 고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쏠쏠할 프로그램을 것이고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고무신 고치요 고무신 고치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우리 복걸이 굶치는 날이 네, 아시죠? 여기까지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영상 자료 들어가시게 되면은 작년 프로젝트와 올해 프로젝트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능력의 형태 아까 이것도 보여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도 뭔가 그 어떻게 보면 그때는 사실 기술을 자랑하는 거에 좀 가까웠잖아요. 그 시절의 그 영화들을 보면 약간 마술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어떤 기술 프론티어에 있는 이런 기술들이 영화에서 보여지고 반복이 되는 것 되게 당연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접속되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산업적 형태를 띄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티비어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서포터랑 할리우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인공지능 노동지각적인 어떤 과정들을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산업적인 그 변화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영화 제작사나 뭐 외부에서 어떤 조직적인 변화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재들이 바뀐다던가 탤런트들이 바뀐다던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지금 과정인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접목이 많이 된다면 산업적으로 어떤 변화의 방향이 있을 어떤 특정한 변화의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것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 영화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실제 창작에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비 절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나중에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할리우드에서는 과거에 이제 사라져버린 스타를 어떻게 영화 속에 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스타를 영원히 팬들 앞에 이제 세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계속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제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최근에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공지능 기술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자동적으로 어떤 사물을 트래킹해서 찍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것이 정말 완성되게 되면은 많은 부분 사람은 카메라 무대가 아닌 무대 저편에 있는 컴퓨터 쪽에 있게 되고 무대 안은 다 로봇 암이라든지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촬영 장비들이 안에서 모든 촬영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려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질문 좀 이어서 궁금한 점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단 답변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다뤄야 하는지 선생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도 같은 목적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처음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했을 때 과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창의 영역에 정말 들어와서 좀 더 인간이 못했던 걸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제가 이제 얻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인간의 어떤 창의성을 건들 수는 없다라는 것. 하지만 분명히 인간이 못하는 다른 영역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교육 영역에서는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의논하는 과정들이 교육 속에서 좀 풀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작을 통해서 배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었을까요? 네. 관계된 짧은 질문. 그 부경대 학생들은 배우나요? 선생님 지금 이거 하시는 걸 이렇게. 아직까지 제가 실제 교육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부러워서 제가 하지만 그런 과목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컨텐츠 기획 창작이라는 거니까 실제 제가 경험했을 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좀 영역이 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무성 영화 관련된 것도 있고요. 다양한 공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적용 가능한 기술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문화 컨텐츠와 결합시킨 경우는 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 영역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 기획자를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교육 안에서 좀 많이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이게 흥미롭긴 한데 연구적으로는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 학교에서 이 공연을 연구업적으로 쳐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대중들과 만나서 일종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인간의 영역을 대체해서 약간 거부시해야 될 약간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어떠한 것들을 좀 지워내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인간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기엔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 강연용으로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 가치가 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위회장이 고민하신대요. 그거는 뭐 예술대학교 교수님들은 그 작품 공연, 발표 이런 걸로 그 업적을 인정받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도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상상력이 가장 잘 발휘돼야 될 그런 예술 장르인 영화 분야에도 정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이 아까 공동 창의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창의력 영역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